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여러분들 지금 교정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법령 공부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법령 공부는 내가 계속 강조했듯이 무조건 회독수만 높인다고 해서 득점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 공부할 때는 최다 빈출 조문을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중간 빈출 조문 공부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조문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출제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함정을 유도할 것인지 그 함정 내용까지도 이렇게 애견하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분석하는 그런 거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함께 꾸준히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법령 가지고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법령이 해결되게 되면은 교정학 개론이나 교정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90점 이상, 95점 아니면 100점 이렇게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이겠지만은 꾸준히 그런 장래에 그 멋진 성취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보충할 것이 거기에 시행규칙 87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교재 81페이지죠. 87조에 있어서 그 사망 보시면은 이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화상 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화상 접견도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지, 화상 접견이라고 해서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였어요. 반면에 가족 만나무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나무 집 이용을 통해서 접견하는 것은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이걸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한다면은 이거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에 이 통신망을 이용한 화상 접견 허용 근거 규정이죠.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 지금 우리 교정시설에 있어서는 이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의 화상 접견만 아니라 여기 해설에서 돼 있듯이 바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화상 접견 이것은 이제 이 민원인이 가까운 교정시설에 가가지고 이제 교정시설에 있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이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화상 접견은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화상 접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제 스마트 접견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이 화상으로 접견하는 제도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행규칙 87조 3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에 화상 접견도 실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외부에 있는 그런 사람과의 화상 접견 내지 스마트 접견까지 실시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이 접견은 어떻게 돼 있어요? 41조 제1항 에서 이제 이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특별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이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에 일반적인 접견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화상 접견은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의 그 화상 접견, 이것은 이제 이 근거가 뭐냐 하게 되면은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이제 화상 접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화상 접견하는 것은 보통 이 가족 관계에 있는 그 수용자끼리 이렇게 화상 접견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간에 어떤 그 공동으로 이제 사기 범죄를 범해 가지고 이렇게 부인은 청주 여자 교도소에 수용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안양교도소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 교화 또는 그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소장님께서 이렇게 화상 접견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용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승진 시험에서는 그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이 화상 접견은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지금 양쪽 다 이제 그 수용자끼리 화상 접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다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느 한쪽 접견 허용 횟수에만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런 그 문제가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수계 지침에서는 신청한 쪽에 있는 사람의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용자 간 화상 접견은 신청한 수용자 접견 횟수에 포함한다 하는 내용은 승진시험과는 관련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7급이나 9급 국가직 시험 보는 사람은 거기까지가 출제될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과 수용자가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경비 초급 수용자에게 이렇게 화상 접견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월 4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회가 이미 접견이 이루어졌다 하게 되면은 화상 접견 한번 실시했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달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월 4회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실무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이런 화상 접견 같은 경우도 뭐 중경비 초급 수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제 개방급이나 완화경비 초급 수용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화상 접견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런 제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좀 보충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접견과 관련해서 여기 이쪽에 편집한 시행규칙 87조나 그 다음에 88조, 89조 이것은 이제 뒤에 또 이제 이 법령지 138페이지, 139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거기에 이제 본래 위치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앞당겨서 관련된 내용으로 종합해서 공부한 뒤에 또다시 그 뒷부분 가가지고 이제 거기 본래 위치에서 또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이제 또 한번 분석이 되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어떤 그 내용 한 번 본다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득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나가야 되는데, 반복하면서도 이제 관련된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반복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이 기억 효과나 응용 능력이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그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부분이 접견의 그 중지부터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접견의 중지 보도록 하자고요. 자, 법 42조에 접견의 그 중지 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시행령 61조를 보게 되면은 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해가지고 소장님께서는 법제 41조에 따라서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접견 시에 유의사항을 방송으로 이렇게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게시판에 게시물과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유의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수용자 또는 상대방에게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 말장난 함정식으로 이렇게 출제할 때 and를 오화로 바꾸는 그런 함정도 항상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만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 42조 접견의 중지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자 하는 거. 자, 법 42조 보면은 교도관님께서는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이죠.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똑같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이런 접견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을 때 접견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이라도 그런 거 접견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게 되면은 교도관님께서는 접견을 중지시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도관의 형광펜하고 밑줄 긋고 이것을 뭘로 바꾸겠어요? 그렇죠. 소장은 이렇게 바꾸겠죠. 대부분 그 주체가 바로 이 소장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도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소장의 어떤 명령 없이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제2편 11장 안전과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전자장비 사용이라든가 보호장비 사용, 강결핵 행사, 무기 사용 이런 규정들이 나오게 돼요. 거기에서도 역시 소장에게 그런 1차적인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바로 교도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도관을 주체로 하고 있는 조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교도관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은 확실하게 숙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접견의 중지 사유를 한번 보면은 왜 이것을 소장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교도관 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게 됐는지 이것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접견 중지 사유 보니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에는 교도관님께서는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범죄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죠. 이건 인멸하고 있거나 진행형이에요. 지금. 그리고 막 진행되려고 할 때, 인멸하려고 하는 때, 이런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 소장의 어떤 소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미 이런 일은 이제 끝나고 말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급박한 상황, 현재 진행형이 있을 때, 그리고 막 진행되려고 했을 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선에 있는 교도관께서 직접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법 42조에 있어서는 교도관 위에다가 이제 소장은 X 이렇게 같이 비교를 좀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접견의 중지 사유 보면은 금지 물품을 주고 받거나 지금 주고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접견 시설에서 할 때는 금지 물품 주고 받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장소 변경 접견할 때 이럴 때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그런 사무실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접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슬며시 마약을 이렇게 건네려고 한다라든가 이랬을 때죠. 자, 그래서 금지 물품을 주고받고 있거나 그것이 발각됐을 때 그리고 막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그래서 이때에는 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때이지 그냥 모든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죠.
그러니까 뭐 행정법령이나 민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는 접견 중지 사유가 아니에요. 형사법령에. 그래서 이제 교정학 그 법령에 있어서는 이 법령하게 되면은 형사법령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지 전체적인 법령으로 이렇게 개방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좀 난도 높은 함정 유형으로서 주의할 것이 그냥 수식어 없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는 접견을 그 중지할 수 있다. 아니면은 X라는 거.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만 접견을 그 중지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그 점 여기서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이런 거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 제4호 보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이지 역시 이것도 거짓을 살며시 빠뜨리고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X죠.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한해서만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5호 수형자조역에서는 왜? 추구하는 목적이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죠. 그렇기 때문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한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항상 수형자로 한정되는 거지 사후처럼 수용자가 아니다 하는 점을 또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는 접견을 그 중지할 수 있다. 그리고 시한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도 접견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접견 금지 사유에는 증거인멸은 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이것은 접견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이 접견 중지 사유에는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 이것은 이제 뒤에 오늘 그 공부하게 될 전화통화에도 그대로 그 준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2조의 접견의 중지 사유는 전화통화의 그 중지 사유에도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상 공부할 때 접견의 중지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접견 또는 이 전화통화의 중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접견 또는 편지 수수의 중지가 아니죠. 편지 수수 이것은 당연히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중지 사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지 이것은 이 접견과 전화 통화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편지 수수하고는 관련될 수 없다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시행령 63조 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님께서 접견을 그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용자의 접견을 그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누구에게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은 그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해당 그 접견자와 수용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법문에는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구급에서도 이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급에서 이제 판례 문제가 거거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2022년부터 이제 이 구급에 있어서도 교정학이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점점 난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거 판례 문제도 서서히 출제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뭐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급에 있어서도 이런 거 핵심적인 판례가 유연인지 합헌인지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7급이나 성진시험에 있어서는 당연히 관련 판례 문제도 좀 심도 있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렇게 인용해서 그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같이 그 공부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편지 수수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법 43조. 그래서 법 41조와 42조는 접견 관련 그 규정이고, 법 제 43조는 편지 수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제 44조는 전화 통화의 그 근거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화 통화하고 편지 수수 접견에 있어서는 그 규정 내용으로서 어떤 것을 반드시 구분해 놓으라 했었죠? 그렇지. 접견과 편지 수수는 수용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거죠. 권리로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금지된 사항이 아닌데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허가라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을 그 전제로 해가지고 허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허가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지 수수와 접견은 권리이기 때문에 수용자는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접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접견할 수 있다. 소장의 허가를 받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면은 X이죠. 그리고 또 접견하고 41조 1항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편지 수수는 대상이 다른 사람과죠. 그렇지만은 접견 그리고 44조에서 공부하게 될 전화 통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자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항상 좀 주의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암기사항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출제자들이 함정 패턴을 유도할 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내용으로서 항상 좀 익숙하게 익혀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43조 1항은 그 점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견 금지 사유가 있듯이 바로 편지 수수도 권리로서 보장해야지만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을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편지 수수의 금지 사유하고 접견의 금지 사유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자, 당연히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편지 수수나 접견의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 수수하고 이 접견과의 그 차이점 하게 되면은 그 연상기업법에 설명을 해놨죠. 편지 제한 사유에는 안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안전이죠. 그 다음에 복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 편지 수수나 접견 금지 결정이 있었던 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통적으로 접견과 편지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접견 그 제한 사유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 가지고 뭐가 있어요? 형사법 저촉이 이제 별도의 접견 금지 사유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형사법 저촉 이것은 접견 금지 사유에만 해당되는 거지 편지 수수 금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행령 64조 보면은 편지 수수의 그 횟수 자, 이 접견의 횟수와 전화 통화의 횟수 이것은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견에 있어서도 항상 횟수나 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또 구분해서 알아둬야 할 것이 뭐였어요? 그렇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있어서는 시간 제한도 적용될 수 없고 횟수 제한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 이것은 제한이 적용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편지 수수의 그 횟수, 주고받는 편지 횟수, 이것은 과거에는 이제 그 제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 수수의 그 횟수, 이런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이론에서 공부했듯이 오늘날 그 시설의 처우에 있어서도 개방 처우 내지 중간 처우 내지 뭐예요? 개방 처우라고도 하고 중간 처우라고도 하고 또 뭐지? 사회적 처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이 사회적 처우 내지 중간 처우 내지 개방 처우가 오늘날 아니고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형 기간에도 가능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수수는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문 내용 그걸 염두에 두면서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한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편지 수수의 횟수 이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뭐다? 바로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편지 수수에 있어서도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횟수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은 X가 되는 거죠.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이해를 해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 제 43조 2항 보시면은 제1항 각호 외의 이 부분 그 법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 교정시설 간에 편지를 그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그 접견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그 구분하라고 내가 했죠? 그렇지. 수용자와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접견과 관련해서 이 첫째 이제 일반인과의 접견이죠. 가족이라든가 뭐 친지라든가 이런 일반인과의 접견에 관련된 사항인지,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바로 미결 수용자나 또는 수형자 사형 확정자가 별도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변호인과의 접견할 때와 관련된 사항인지, 그래서 이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 규정 이걸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어떤 그 접견에 해당할 때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횟수 제한, 시간 제한, 그리고 접견 시에 참여 이런 것이 전혀 인정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였어? 그렇지. 민사사건이나 뭐 가사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있을 때 그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와의 접견 시에 해당하는 내용,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해라 했어요. 그래서 장소 변경 접견에 있어서도 역시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있어서도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 접견하게 해야 한다. 즉 필요적 장소 변경 사유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 없는 장소에 접견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무조건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 접견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과의 접견하고는 그 점에서는 구분돼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장소 변경 접견에 있어서도 바로 이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임의적 장소 변경 사유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구분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접견 시에 있어서 일반인과의 접견인지 변호인과의 접견인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인지 이걸 구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지 수수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편지 수수는 좀 더 세분해 가지고 이제 그 대상이 구분돼요. 그러니까 이 교정시설에 밖에 있는 사람과의 편지 수수인지, 아니면 이제 이 다른 사람과 편지 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널리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구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수용자와 수용자 간의 편지 수수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더욱더 세분하게 되면, 같은 교정시설 내에 있는 수용자 간의 편지 주고받는 경우인지, 아니면은 한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유인지까지 구분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용자, 즉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과의 편지 수수하는 특칙 규정이 있죠. 그래서 뒤에 미결 수용자와 관련된 그 규정에서 다시 한번 연결이 되겠지만은,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과 편지 수수, 접견이라고 했네 내가, 편지 수수 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특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과 편지 주고받을 때에는 그 변호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으면은 내용 검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용 검열은.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편지가 지금 발송이 되거나 이 교정시설로 편지가 날라왔는데 이거 변호인인지 확인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겉봉투에. 그럴 때는 어떻게 편지 내용을 봐가지고 이건 변호인이 보낸 편지네 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검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변호인과의 접견, 변호인과의 편지 수수에 있어서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특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편지 수수에 관한 특징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을 좀 해놓은 뒤에, 그 다음에 개별 규정을 공부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혼란 없이 이해가 되고, 또 시험장 들어가서도 헷갈림 없이 정확하게 정답을 쉽게 가려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원칙적으로 이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권리로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간에 편지 주고받으려면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뭐야? 같은이죠, 같은. 그러니까 한 수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있는 그 수용자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 이런 때에는 당연히 일반인에게 편지 보내는 것과 똑같이 권리로서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내에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수용자끼리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징을 두고 있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의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님의 허가를 받은 뒤에 편지를 주고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간인지, 아니면은 같은 자를 빠뜨리고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의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된 선지인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 놨잖아요. 편지를 주고받을 때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유는 유일하게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 편지인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뿐만 아니라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간 편지 수수에 관한 규정인지, 아니면은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 간 편지 수수에 관한 규정인지 이것을 항상 잘 구분하면서 숙제에 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 43조 3항 보면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 자, 여기서도 구별해야 할 개념, 확실히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어요. 뭐냐 하게 되면 이 금지 물품 확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편지 내용 검열은 구분돼야 된다. 편지 내용 검열은 뭐예요? 편지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쭉 읽으면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검열하는 거야. 그리고 금지 물품 확인, 이것은 내용을 보는 게 아니야. 바로 편지 이 사이라든가 봉투 안에 뭐 마약 성분을 집어넣는지 독침을 집어넣는지 금지 물품이 교묘하게 거기에 숨겨져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지 물품 확인, 이것은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편지 수수에 있어서도 당연히 해야 돼. 금지 물품 확인은. 그렇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편지 수수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내용 검열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는 검열할 수가 없어요. 내용 검열. 자, 그래서 이 금지 물품 확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편지 내용 검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헷갈리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자 하는 거.